자, 먼저 세포와 생명 시스템 파트인데요. 여기 파트에서는 일단 우리가 생명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될 때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서 이제 각각의 생명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세포들의 구조에 대해서 여기 파트에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생명 시스템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생명 시스템이란 뭐냐면요. 각각의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명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 시스템은 세포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구조부터 결국엔 세포로 구성되는 우리 개체 기준으로 얘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자, 다세포 생물은 수많은 세포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정교한 체제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뭐 중학생 때도 배웠지만 당연하게도 사람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 자체가 세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은 사람은 세포 여러 개가 구성되어서 만들어진 개체라는 뜻이고요. 이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뭐가 되는지를 여기서 볼 건데, 어쨌든 다세포 생물은 뭐 사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세포 생물이 있다는 거는 단세포 생물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 보시면 단세포 생물 나와 있는데요. 단세포 생물은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애들이에요. 자, 그럼 단세포는 무슨 말이냐면 세포 하나가 곧 개체이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가로치고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리거든요. 근데 단세포 생물은 방금 썼듯이 세포 분열 자체, 세포 하나 자체가 그 개체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번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세포를 늘려나가는 것 자체가 곧 자손을 늘려나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성 단계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생명 시스템에 이르는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뭐 서술형 나온 학교에서는 생명 시스템에 이르는 기본 단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 세포이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포가 모이면 이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끼리 모인 단계를 조직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조직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떤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하는 것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독립적인 개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동물체와 식물체에 대해서 이 구성 단계들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우리가 세포, 조직, 기관, 개체는 똑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는 어떤 개들이 있나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물계 같은 경우는요, 조직계가 없고요. 그 대신에 기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관계 예시들. 여러분들 뭐 소화계, 또 뭐 신경계, 그리고 순환계, 뭐 이런 것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기관계라는 말 자체가 비슷한 기능들을 하는 기관들끼리 모여있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소화계, 위랑 간, 뭐 소장, 대장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오로지 동물한테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상피 조직,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위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식물체 같은 경우는요, 기관계가 없어요. 그 대신에 조직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뭐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이런 것들처럼 비슷한 조직들, 비슷한 기능들을 하는 조직들이 모여있는 것을 조직계라고 하고요. 이때 얘들이 모여서 기관, 그리고 개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역적인 것까지는 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기관에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가 있대요. 자, 뿌리, 줄기, 잎 같은 경우는 여기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꽃과 열매, 여러분들 뭐 수분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암술과 수술 이런 것들처럼 꽃과 열매는 생식기관을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울 거 하나만 더 표시하고 가면요. 먼저 생장점과 형성층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분열 조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에서는 이 분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수를 계속해서 늘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우리는 세포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세포 분열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장점과 형성층과 비교를 해보면요. 표피 조직,
유조직, 통도조직 같은 경우는요, 분열 조직으로부터 분화되어 분열 능력이 없는 밑줄 그을게요. 영구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영구적으로 그냥 계속 일정한 거예요. 분열을 하면서 계속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영구적이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장점과 형성층, 그리고 표피, 유조직, 통도조직 이거를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로 구성되는 생명체의 구성 단계들을 보았고요. 이때 우리는 각각의 동물과 식물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를 보기 전에 여기 네 번째 보시면요. 세포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듯이 가장 최초의 가장 작은 단위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조적 단위이자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서술형 나오는 학교들은 이거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세포가 뭐 어떤 단위인지 쓰고 이게 왜 그런지 서술하라고 쓴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구조적, 기능적 단위고요. 구조적 단위인 이유는 얘들이 세포가 가장 최초의 구성 단위로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면서 개체를 구성한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기능적 단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결론적으로 세포 내에는 여러 세포 소기관이 존재해요. 이 세포 내에서도 기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 소기관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밑줄 그을게요. 생명 활동이 일어나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 같은 경우도 조직 기관이 있어서 조직 기관들이 어떤 기능을 하면서 우리 사람을 계속해서 생명적으로 유지시켜 주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안에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 시스템을 유지해서 세포 하나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기능적 단위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세포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서술형 나올 때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쨌든 지금 세포들은 여러 세포 소기관이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서는 세포 소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우러 가볼게요. 자, 그래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 파트인데요. 일단 세포에는 방금 전 설명드렸듯이 세포 소기관이 있고요. 얘들은 구조와 기능이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물과 식물을 비교해보면 식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쓸게요. 얘들은 광합성을 하죠. 자,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식물 세포는 뭐가 있냐면요. 동물 세포랑 차이나게 존재하는 것은 엽록체와 세포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엽록체 자체가 광합성을 매개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물세포는 엽록체 세포벽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그림이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한번 여기 파트에서 그림 같이 그리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세포 소기관에서 얘네들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생명활동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세포 구조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 쓸게요. 얘가 세포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하나만 더 쓸게요. 세포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세포질 같은 경우는 세포 소기관을 제외한 내부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거 글씨가 좀 안 예쁘게 적혔는데 세포질은 세포 소기관을 제외한 내부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들 보면요. 자, 첫 번째로 여기 안에 이렇게 핵 구조가 있어요. 자, 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유전 물질인 DNA가 있어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며 생명 활동을 지금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NA, 얘들 같은 경우는 핵산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뒤에서 아마도 배우셨겠지만 핵산 종류에는 DNA와 RNA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 물질 자체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포의 구조, 기능을 결정하면서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핵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 통제소와 같은 역할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 근처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 핵 근처에는 이렇게 리보솜이라는 게 있어요. 자, 리보솜은 뭐냐면요.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에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의 단위체라고 배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될 수 있는데 이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게끔 하는 지금 단백질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디서 결정되냐? 바로 이 DNA의 유전 정보에서 최초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리보솜 같은 경우는 특징이요. 이렇게 점점점점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핵 주변에 존재합니다. 왜냐면 핵 주변에서 유전 정보를 받아서 바로 리보솜에서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은색 점 자체가 리보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다른 세포로 운반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소포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배 다른 말로 소포라고 하잖아요. 그 소포로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포체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핵 주변에 존재를 하는 것이 소포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소포체는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골지체는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포체 같은 경우는요. 세포 내 이동이에요. 골지체는 세포 외 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 밖으로 이동시킨다라는 말을 고급적으로 분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비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세포 밖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소포체가 분비된다, 소포체는 단백질을 분비시킨다 하면은 틀린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도 어떻게 외우냐면요. 지금 핵에서 유전물질을 저장하고 있고 이 유전물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리보솜. 그래서 리보솜에서 받는 단백질을 세포 내에서 이동시키는 것이 소포체. 세포 밖으로 분비시키는 것은 골지체이다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골지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소포체랑 비교하시면요. 약간 여기 밖에 부분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반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포체는 핵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반면 골지체는 옆에 이렇게 붙어있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핵부터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까지 해서 얘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운반시키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엽록체부터 볼게요. 자, 엽록체 같은 경우는 일단 얘는 식물에만 존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엽록체는 식물에만 존재하는 거. 자, 그래서 엽록체 역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듯이 광합성을 매개하죠. 광합성. 자, 그러면 광합성이라는 것은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들은 어떤 걸 이용하냐면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뭐로 바꾸냐면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로 합성을 해주고요. 포도당뿐만 아니라 산소도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과 산소로 바꿔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몸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분자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화학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엽록체는 광합성이잖아요. 얘들 역할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동물세포 내에서도 에너지랑 관련된 전환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세포호흡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가로치고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은 포도당을 분해하고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CO2, H2O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완전히 반대인 거 보이죠? 엽록체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성시켜서 포도당,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세포호흡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CO2, H2O 그리고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들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지만 미리 써보면 그래서 엽록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에너지 관련된 기관으로서 여기서는 합성이 일어나고요.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분해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포도당을 내지는 유기물을 쪼개서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에너지는 그냥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가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ATP라는 용어 처음 보잖아요. 얘들 나중에 배울 건데 쓸게요. 우리 몸 내에서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ATP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뒤에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얘들은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얘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된 기관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액포 같은 경우는요. 액포, 얘들은 물, 색소, 노폐물을 저장하는 곳이고요. 특히 성숙된 식물세포에서 크게 발달하는 특성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식물세포에서는 이게 굉장히 크게 발달한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들을 구성하는 막이라고 했었고요. 왜 있냐면 당연히 세포를 둘러싸기 때문에 안과 밖을 분리시켜주고요. 그래서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포벽이라고 하는 거는 또 오로지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들 같은 경우는 단단한 벽으로서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형태로서 구성 성분으로는 셀룰로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랑 염록체는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또 구분하기 좋거든요. 자, 그래서 얘들 모양까지 지금 같이 그려볼게요. 일단 염록체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동전이 쌓여있는 구조로 그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동전이 쌓여있는 구조이다 하면은 무조건 염록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요. 이렇게 안쪽 바깥쪽에 각각이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미토콘드리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둘 다 에너지 관련된 세포 소기관들인데 그 모양에서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동전이 쌓인 구조는 염록체, 그리고 이렇게 약간 빵처럼 생긴 구조는 미토콘드리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세포 소기관의 막 구조까지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핵,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얘들은 이중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핵,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이중막이고요. 플러스 우리 뒤에서 배울 거지만 세포막도 이중막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막이라는 말은 우리 흔히 뭐 이중으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두 번 포장된 거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막이 지금 이중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핵,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이중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은 좀 다르긴 한데 정확하게 쓸게요. 얘는 이중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중층. 그래서 둘이 차이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소포체, 골지체, 액포, 얘들 같은 경우는 단일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리보솜 같은 경우는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점 하나, 이런 형태로 표시하기 때문에 막이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뭐 핵은 우리가 아까 중앙 통제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여기서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가 발전소라고 비유한 거예요. 염록체는 아까 광 합성을 한다 했었죠. 포도당 합성 기계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포막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게 세포막에서는 물질들이 안 밖으로 출입하는 것을 조절시켜준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출입구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그림에서 우리가 그럼 이게 동물 세포라고 쳤을 때 이제 미토콘드리아까지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각각의 구조와 기능들 그리고 모양들까지 이해를 하셔서 여기 파트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